이혼 한 달 뒤 매일 밤 우리 집 대문 앞에 찾아오던 전 남편. 그가 거기 서 있던 진짜 이유를 알게 된 날,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50년을 한 집에서 산 사람과 갈라선 지 꼭 한 달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자정이 가까운 시간, 저는 막 자리에 누워 이불을 끌어당기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문 쪽에서 무언가 느껴졌습니다. 발소리도 아니고 두드리는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누군가가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는 그런 무거운 기척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길고양이려니 했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작은 소리 하나에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니까요. 그런데 다음 날 밤도 또 그 다음 날 밤도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기척이 대문 앞에 머물다 사라졌습니다. 나흘째 되던 밤, 저는 결국 떨리는 손으로 대문 틈에 눈을 갖다 대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불빛 아래 한 사람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50년을 한 이불 밑에서 함께 늙은 사람이었습니다. 한 달 전, 제 손으로 서류에 도장을 찍어 남남이 된 그 사람, 제 전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대문 쪽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등을 돌려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거기 없던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습니다. 화가 치밀다가 또 무섭다가 어느 순간에는 까닭 모를 서글픔이 가슴 밑바닥에서 차올랐습니다. 헤어진 마누라 집 앞에 매일 밤 찾아와 저렇게 서 있다가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무슨 할 말이 남은 걸까? 아니면 무슨 원망이라도 품은 걸까? 그 밤, 저는 50년 결혼 생활을 처음부터 천천히 되짚어 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그 사람을 50년 동안 얼마나 모르고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대문 앞 그림자가 무엇을 숨기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진짜 이유를 알게 된 날, 제가 왜 그 자리에 주저앉았는지, 잠시 뒤에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곁에도 말없이 무뚝뚝하기만 한 사람이 있다면 댓글로 한 줄 적어주세요. 그 침묵이 정말 무관심인지, 아니면 그 안에 다른 무언가가 들어있는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다시 한번 곱씹어 보게 되실 겁니다. 제 이름은 김순자. 올해로 78이 되었습니다. 27에 시집을 가서 77에 도장을 찍었으니 꼬박 50년을 그 사람과 살았습니다. 남편 이름은 박상철, 저보다 4살 위였습니다. 젊어서는 시골 정미소에서 일했고, 나중에는 읍내에서 자그마한 방앗간을 하며 우리 식구를 먹여 살렸습니다. 자식은 둘을 두었습니다. 큰딸 영숙이와 한참 늦게 본 아들 재호. 남편은 평생 입이 무거운 사람이었습니다. 혼인하던 첫날부터 그랬습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그저 고개만 끄덕이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혼자 마당에 나가 한참을 쪼그려 앉아 있다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게 늘 답답했습니다. 옆집 부부는 다투더라도 큰 소리로 싸우고, 화해할 때는 또 그만큼 깔깔 웃는데 우리 집 안방에는 늘 절강 같은 정막만 흘렀으니까요. 혼인하고 첫 해, 우리는 단칸방에서 살림을 시작했습니다. 부엌이 따로 없어 마당 한쪽에 아궁이를 놓고 밥을 지었습니다. 겨울이면 손등이 트도록 찬물에 쌀을 잃었고, 그 사람은 동트기 전에 일을 나가 캄캄해져서야 돌아왔습니다. 그 시절에는 다들 그렇게 살았으니 가난이 부끄럽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서운했던 것은 그 사람이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넨 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고단한 하루 끝에 오늘 욕봤소. 그 한마디면 됐을 텐데 그 사람은 밥상 앞에 앉아 그저 묵묵히 수저만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무서운 분이셨습니다. 새벽이면 저를 깨워 아침을 짓게 하셨고, 조금이라도 손이 더디면 부직갱이로 솥뚜껑을 두드리며 호통을 치셨습니다. 저는 친정에서 막내로 곱게 자란 딸이었는데 시집을 오고 나서는 손에 물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한겨울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다 보면 손가락이 빨갛게 얼어 감각이 사라지곤 했습니다. 그런 날이면 부엌 구석에 쪼그려 앉아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사무치게 그리웠지만 시집간 딸은 함부로 친정 문턱을 넘는 게 아니라던 그 시절이었으니 그저 혼자 사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 호되게 꾸중을 듣고 마당에서 떨고 있는데 그 사람이 말없이 다가오더니 제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었습니다. 두툼한 털목도리였습니다. 읍내장에서 사왔는지 아직 새것 냄새가 났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제 목에 목도리를 둘러주고는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 목도리를 두른 채 한참을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목은 따뜻해졌는데 이상하게 가슴은 더 시렸습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면 될 것을 그 사람은 그것조차 입 밖에 내지 못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 시절 저는 새벽마다 우물가에 나가 물을 길었습니다. 두레박을 끌어올리다 보면 손이 고봐 두레박줄을 놓치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물가에 나가보면 항아리에 물이 가득 차 있는 날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누가 그랬는지 몰랐습니다. 한참 뒤에야 그 사람이 일을 나가기 전 캄캄한 새벽에 미리 물을 길어 놓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추운 새벽에 우물가에서 고생할까 봐서요. 그러면서도 그 사람은 단 한 번도 내가 물 길어 놨소 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제가 모르게 그게 그 사람의 방식이었습니다. 여름이면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장마철에 부엌 아궁이에 불이 잘 붙지 않아 제가 매캐한 연기에 눈물을 쏟으며 애를 먹곤 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마른 장작이 처마 밑에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비를 맞지 않도록 가마니까지 덮어서요. 그 사람이 일 나가기 전 새벽에 혹은 일 마치고 돌아온 늦은 밤에 미리 패어둔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저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으니 그 따뜻함을 따뜻함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말이 없으니 그 마음이 제 가슴까지 닿지 못했던 거지요. 그 사람의 손을 처음 제대로 들여다본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손마디가 굵고 손바닥이 돌처럼 단단했습니다. 젊어서부터 안 해본 일이 없는 손이었습니다. 막일이며 집 나르는 일이며 식구를 먹여 살리느라 그 손은 쉴 틈이 없었습니다. 한 번은 그 사람이 아끼던 만년필이 사라진 것을 알았습니다. 장인어른께 받은 그 사람이 유일하게 귀하게 여기던 물건이었지요. 어디 갔느냐 물으니 그저 어디 뒀는지 모르겠소 하더군요. 한참 뒤에야 알았습니다. 그달 쌀값이 모자라 그 만년필을 읍내 전당포에 맡겼던 것을요. 그러고도 그 사람은 저에게 내색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시던 날도 그랬습니다. 그 사람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밤을 새웠지만 끝내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다 치르고 난 그날 밤, 저는 그 사람이 뒷마당에서 혼자 어깨를 들썩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평생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다가가 등을 쓸어주고 싶었지만 그 사람이 부끄러워할까봐 저는 그만 발길을 돌렸습니다. 지금 와 생각하면 그때 모르는 척 돌아선 것이 두고두고 후회가 됩니다. 그 사람이 마음을 열 수 있었던 몇 안 되는 순간을 제가 또 그렇게 흘려보낸 거니까요. 영숙이를 낳던 날도 그랬습니다. 진통이 이틀이나 갔습니다. 그 사람은 병원 복도를 밤새 서성였다고 나중에 간호사한테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아이를 안겨주자 그 사람은 그저 아이의 작은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기만 했습니다. 눈가가 붉어진 것을 저는 분명히 보았는데 그 사람은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서서 마당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기쁨도 슬픔도 다 혼자 삼키는 사람이구나. 나하고는 영영 나눌 줄 모르는 사람이구나. 제 호를 낳은 것은 마흔이 가까워서였습니다. 늦둥이라 더 애틋했지만 그만큼 키우는 일은 고됐습니다. 그 사람은 방앗간을 열고부터 더 말수가 줄었습니다. 장사라는 것이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으니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갔을 겁니다. 그래도 그 속을 저에게 한 번도 내보이지 않았습니다. 외상값을 떼이고 들어온 날도, 거래처에서 험한 소리를 듣고 온 날도 그 사람은 그저 쇳마루 끝에 앉아 먼 산만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무슨 일 있느냐고 물으면 아무 일 없소. 그 한마디로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방앗간을 하던 그 시절 우리는 참 많이도 부딪혔습니다. 아니, 부딪혔다기보다 제가 혼자 속을 끓였다는 게 맞겠지요. 가게 사정이 어떤지, 빚은 없는지, 이번 달 살림은 어떻게 꾸려야 하는지 저는 알고 싶은 게 너무 많았는데 그 사람은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집안 살림을 책임진 안 사람으로서 저는 늘 깜깜한 어둠 속을 더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모든 걸 혼자 정하고 저에게는 그저 결과만 툭 던져 놓았습니다. 한 번은 가게 보증금을 빼서 어디다 썼는지 저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처리한 적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시동생이 사업이 기울어 손을 벌렸고 그 사람이 말없이 돈을 마련해 준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일로 크게 서운했습니다. 시동생을 도운 건 고마운 일이지만 어째서 저에게 한마디 의논도 없었을까? 마치 저는 이 집 살림에서 아무 발언권도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사람은 늘 그런 식으로 좋은 일도 저를 빼놓고 혼자 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 사람은 베푸는 데는 후하고 나누는 데는 서툰 사람이었습니다. 남을 돕는 것도 가족을 지키는 것도 다 혼자 짊어지려 했습니다. 함께 의논하고 함께 짐을 나누는 법을 그 사람은 끝내 배우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그 사람이 사랑을 표현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말 대신 행동으로, 함께가 아니라 혼자서. 그런데 그 방식이 받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외로운 것인지를 그 사람은 끝까지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닫힌 문 앞에서 늘 혼자였습니다. 옆집 분옥이네는 부부가 마주 앉아 콩이며 파치며 까면서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우리 집 마루에는 늘 정막만 감돌았습니다. 라디오 소리만 빈 방을 채우고 그 사람과 저는 같은 방에 앉아서도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 정막이 사무치게 외로웠습니다. 차라리 한바탕 다투기라도 하면 그 끝에 화해라도 할 텐데 우리에게는 다툴 거리조차 없었습니다. 다투려면 말을 해야 하는데 그 사람은 말이 없었으니까요. 한 번은 그 라디오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 라디오는 제가 적막한 집 안에서 그나마 마음을 붙이던 유일한 물건이었습니다. 그것이 지직거리며 소리가 끊기자 저는 어찌나 서운하던지요. 그런데 며칠 뒤 그 라디오가 멀쩡하게 고쳐져 제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사람이 읍내 전파상에 들고 가 고쳐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날도 그 사람에게서 라디오 고쳐왔소라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저 어느 날 아침 켜보니 소리가 나더라는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라디오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자기가 한 일을 숨기지 못해 안달일까? 생색 한 번 내면 어디가 덧나나. 그때는 그것이 그토록 답답했습니다. 지금 와 생각하면 그것이 그 사람의 천성이었습니다.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데는 누구보다 빨랐지만 그 마음을 말로 옮기는 데는 평생 서툴렀던 사람. 어쩌면 그 사람은 자기가 한 일을 입에 올리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한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그 사람에게는 모두 입에 담기 쑥스러운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늘 말 대신 손을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그 손길이 제 마음까지 닿으려면 결국 한마디 말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 한마디가 없으니 저는 평생 그 사람 곁에서도 추웠습니다. 그래도 저는 견뎠습니다. 자식들 보고 살았고 늙으면 좀 달라지겠지 하는 기대로 살았습니다. 환갑잔치 때 자식들이 차려준 상 앞에서 그 사람이 처음으로 제 손을 슬며시 잡았습니다. 사람들 앞이라 쑥스러웠는지 금세 놓아버렸지만 저는 그 짧은 온기를 오래도록 마음에 품었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도 표현을 못할 뿐 속으로는 나를 아끼는지도 모른다고. 그 작은 온기 하나에 기대어 저는 또 몇 해를 견뎠습니다. 처음에는 그 침묵을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무뚝뚝해도 속정이 깊은 사람이라고, 표현이 서툰 것뿐이라고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 침묵이 점점 벽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엇이 힘든지, 저는 그 사람 속을 단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없었습니다. 같은 방에서 잠들고,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으면서도 마음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특히 칠순이 가까워지면서부터 그 사람은 더 이상해졌습니다. 밤마다 어디론가 나갔다가 새벽이 되어서야 돌아오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어디 갔다 왔느냐고 물으면 그저 바람 쐬고 왔다, 친구 만나고 왔다, 그 한마디뿐이었습니다. 이른이 넘은 노인네가 매일 밤 무슨 바람을 쐬고 무슨 친구를 그렇게 만난단 말입니까?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통장에 돈이 조금씩 비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한 푼이라도 아끼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말도 없이 적금을 깨고 땅 문서를 어디다 맡겼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제가 따져 물으면 그는 그저 입을 꾹 다물고 마당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 등 뒤로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제 가슴에 못을 박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나가는 발걸음, 사라지는 돈, 그리고 점점 더 두꺼워지는 침묵. 이 세 가지가 제 머릿속에서 하나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여자가 생긴 게 아닐까? 늙음하게 마음이 딴 데로 간 게 아닐까? 한번 그런 의심이 들기 시작하니 모든 것이 그 증거처럼 보였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수군거렸습니다. 누구는 박영감이 읍내 어느 가게를 자주 드나든다더라. 누구는 밤마다 어떤 집에 들어가는 걸 봤다더라. 그 말들이 제 귀에 들어올 때마다 저는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을 만큼 부끄러웠습니다. 50년을 바쳐 일군 가정이 자식들 앞에서 이렇게 우습게 되는 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시장에 가면 생선 가게 아주머니가 저를 보고 입을 가리고 소곤거렸습니다. 미용실에 가면 머리를 말던 아주머니들이 제가 들어서자 갑자기 화제를 바꾸었습니다. 그 어색한 침묵이, 그 동정 어린 눈빛이 저는 차라리 욕보다 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평생 점잖다고 소문난 박영감이 늙음하게 마음을 딴 데 줬다더라. 그 마누라가 불쌍하다더라. 그런 말들이 제 등 뒤에서 떠도는 것을 저는 모르는 척 살아야 했습니다. 한 번은 큰딸 영숙이가 친정에 다니러 왔다가 그 소문을 듣고 와서는 펑펑 울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정말 그런 거야? 사람들이 다 그러던데. 저는 차마 그렇다고도 아니라고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입으로 남편의 허물을 자식에게 옮기는 것이 어미로서 차마 못할 짓 같았으니까요. 그저 다 헛소문이다. 신경 쓰지 마라. 그렇게 둘러댔지만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저는 그 사람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며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정이 넘어도 대문이 열리지 않으면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어디서 잘못된 게 아닐까 걱정하다가도 다음 순간에는 어느 여자 집에 가 있는 건 아닐까 의심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천갈래만 갈래로 찢어지는 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새벽녘에 그 사람이 지친 얼굴로 들어오면 저는 자는 척 돌아 누웠습니다. 묻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그 대답이 무서워서 차마 묻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은 그 사람의 점퍼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종이를 발견했습니다. 무슨 영수증 같았는데 글씨가 번져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어느 가게 계산서이거나 누구에게 사준 선물의 영수증일 거라고 단정했습니다. 한번 의심에 사로잡히니 그 종이 쪼가리 하나가 천마디 증거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그 사람 앞에 내던지며 따졌습니다. 그 사람은 종이를 주워들고 한참을 바라보더니 아무 말 없이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 무거운 침묵이 제게는 모든 것을 인정하는 대답으로 들렸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 영수증이 무엇이었을지 짐작이 갑니다. 아마도 그 사람이 새벽에 일하고 받은 품댁의 기록이었거나 아들의 빚을 조금이라도 갚은 흔적이었겠지요. 그런데 그때의 저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었습니다. 사람이 한번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심으면 그 씨앗은 무서운 속도로 자라나 결국 진실까지 가려버리는 법입니다. 저는 몇 번이고 그 사람에게 매달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차라리 말을 하라고, 이렇게 살 거면 무엇 때문에 50년을 함께 견뎠느냐고요. 그때마다 그 사람은 저를 가만히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 하고 싶은 말이 가득한 것 같았는데 그 입은 끝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침묵을 저를 향한 가장 모진 대답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크게 다툰 것은 그 사람이 적금 통장을 몰래 해약한 것을 알게 된 날이었습니다. 그 적금은 우리가 늙어서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고 살자고 제가 10년을 꼬박 부어온 돈이었습니다. 그것이 한 푼도 없이 비어 있는 것을 보고 저는 그만 이성을 잃었습니다. 이 돈을 어디다 썼느냐고, 그 사람한테 갖다 바쳤느냐고, 저는 평생 한 적 없는 험한 말까지 쏟아냈습니다. 그 사람은 제 말을 다 듣고도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미안하오, 다 내 잘못이오. 그 한마디만 했습니다. 그 미안하오가 저는 더 화가 났습니다. 무엇이 미안한지, 왜 미안한지 한마디도 설명하지 않으면서 그저 미안하다고만 하니 그건 사과가 아니라 회피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이 사람과 더는 못 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평생 남보다 못한 사이로 사느니 차라리 깨끗하게 갈라서는 게 낫겠다고요. 자식들에게 이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 영숙이는 길길이 뛰었습니다. 엄마, 이 나이에 무슨 이혼이야. 남들이 다 흉봐. 그냥 참고 살아. 저는 그 말이 야속했습니다. 평생을 참고 살았는데 죽을 때까지 또 참으라니. 영숙이는 며느리 입장에서 친정 부모가 갈라서면 자기 시댁에 면이 안 선다는 걱정도 있었을 겁니다. 그게 또 우리네 사는 모습이지요. 한 사람의 아픔보다 남들 눈이 더 무서운 그런 세상 말입니다. 결국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77 나이에 황혼 이혼이라는 것을 하기로요. 자식들은 펄쩍 뛰었습니다. 큰딸 영숙이는 이 나이에 무슨 망신이냐며 울었고 아들 재호는 아버지를 한 번만 더 믿어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재호는 제 앞에서 자꾸 말끝을 흐렸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알고 있으면서도 차마 말하지 못하는 사람처럼요. 한 번은 재호가 술에 취해 저를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제 손을 붙잡고 "엄마, 아버지 미워하지 마요. 제발 미워하지 마요." 하고 울먹였습니다.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 술주정이려니 했습니다. "네, 아버지가 한 짓을 알면 너도 그런 말 못한다." 하고 쏘아붙였더니 재호는 더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숙였습니다. 그 굽은 등이 지금 생각하니 얼마나 무거운 비밀을 지고 있었던 건지요. 이혼을 결심하기까지 저도 수없이 망설였습니다. 밤마다 잠을 못 이루고 천장만 바라보며 50년 세월을 곱씹었습니다. 미운 정, 고운 정이 닫은 사람과 갈라선다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의 그 끝없는 침묵이 저를 더는 못 견디게 만들었습니다. 차라리 미워서 헤어지는 거라면 덜 서러웠을 텐데 사랑했던 사람을 영문도 모른 채 떠나보내야 한다는 것이 가장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법원에 이혼 신청을 하러 가던 날 저는 버스 안에서 내내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길가에 핀 코스모스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과 처음 선을 보던 날도 꼭 이런 가을이었습니다. 그때 그 수줍던 청년이 어쩌다 평생 말 한마디 없는 노인이 되었을까? 어쩌다 우리는 이렇게 남남이 되기로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 버스 차창에 비친 제 얼굴 위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그 사람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 복도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그 사람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50년을 함께 늙어온 그 얼굴이 그날따라 유난히 야위어 보였습니다. 광대뼈가 도드라지고 눈은 샘하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마음고생 때문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는 도장을 찍고 나서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동안 욕 많았소. 그게 다였습니다. 50년 결혼 생활을 끝내는 말이 고작 그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저는 그 말이 너무 야속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법원을 나왔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고. 저 사람과는 정말 남남이라고 그렇게 마음을 다잡으면서요. 그렇게 시작된 혼자만의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더 적막했습니다. 평생 미운 소리 한 번, 따뜻한 소리 한 번 없던 사람이었는데 막상 그 사람이 없으니 집안이 텅 빈 듯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두 사람분 밥을 짓다가 아차 싶어 한 그릇을 도로 비워내는 날이 많았습니다. 저녁이면 라디오를 틀어놓고도 그 소리가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정막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거운 것인 줄을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정막 속에서도 자꾸 그 사람 생각이 났다는 겁니다. 마당에 비가 오면 그 사람이 처마 밑에 장작을 들여놓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김장철이 되면 무거운 배추를 말없이 날라주던 그 굽은 등이 생각났습니다. 미워서 헤어진 사람인데 왜 자꾸 좋았던 기억만 떠오르는지 저 자신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모를 일이었습니다. 가끔은 후회도 밀려왔습니다. 내가 너무 성급했나, 조금만 더 참아볼 걸 그랬나. 그러다가도 그 사람의 그 지긋지긋한 침묵을 떠올리면 다시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아니야, 잘한 일이야. 평생 벽 보고 사느니 차라리 혼자가 낫지. 저는 그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오락가락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한 달을 빈집에서 혼자 견뎌냈습니다. 명절이 다가오자 그 정막은 더 사무쳤습니다.
영숙이도 재호도 제 눈치를 보느라 선뜻 친정에 오겠다는 말을 못했습니다. 부모가 갈라섰으니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자식들도 난감했겠지요. 저는 텅 빈 집에서 혼자 송편을 빚다가 문득 그 사람은 지금 어디서 무얼 하고 있을까 궁금해졌습니다. 그 무뚝뚝한 사람도 명절이면 혼자 쓸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자 미운 마음 한구석에 안쓰러움이 슬그머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매일 밤 제 대문 앞에 찾아오기 시작한 것이. 그런데 끝이라고 믿었던 그 자리에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될 줄은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헤어진 지 한 달, 그 사람이 매일 밤 제 대문 앞에 찾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 며칠은 모른 척 했습니다. 무서워서 문도 열어보지 못했습니다. 행여 무슨 험한 일이라도 벌어지는 건 아닐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저 대문 앞에 잠시 서 있다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돌아갈 뿐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10분, 어떤 날은 30분. 그렇게 가만히 서 있다 가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저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침에 대문을 열면 문 앞에 무언가가 놓여 있곤 했습니다. 어떤 날은 제가 좋아하는 시루떡 한 접시, 어떤 날은 따뜻한 두유 두 팩, 또 어떤 날은 제가 겨우내 고치지 못해 덜컹거리던 대문 경첩이 누군가의 손에 단단히 조여져 있었습니다. 기름칠까지 되어 있어서 그날부터 대문은 소리 하나 없이 부드럽게 열렸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 쌓여있던 낙엽이 어느새 말끔히 쓸려 있었고 겨우내 얼어 터질까 걱정이던 수도 파이프에는 헌 옷가지가 칭칭 동여매어 있었습니다. 장독대 위에 놓아둔 항아리 뚜껑이 바람에 깨질까봐 그 위에 벽돌까지 가지런히 얹어놓은 것을 보고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가 잠든 깊은 밤에 소리 없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의 손길인 줄도 몰랐습니다. 혹시 동네 누가 불쌍히 여겨 도와주는가 싶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다가 창문 너머로 보았습니다. 희끄무레한 새벽빛 속에서 그 사람이 마당에 쪼그리고 앉아 깨진 항아리를 만지고 있는 모습을요. 등이 구불대로 굽어 예전에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도 문을 열고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저 커튼 뒤에 숨어 그 사람이 일을 마치고 절뚝거리며 대문을 나설 때까지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저는 화가 났습니다. 이제 와서 이게 다 무슨 짓인가 싶었습니다. 평생 말 한마디 따뜻하게 못 해주던 사람이 헤어지고 나서야 이렇게 사람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게 너무 얄미웠습니다. 차라리 진작 이렇게 했더라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텐데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이 다녀간 다음 날 아침이면 저는 마음 한구석이 조금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혼자 사는 집은 적막하고 추웠는데 누군가 밤새 제 집을 돌보고 갔다고 생각하니 그 적막이 조금은 견딜만 했습니다. 그러다가도 이내 정신을 차리고 이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을 나무랐습니다. 이혼까지 해놓고 이게 무슨 미련인가. 저 사람이 무슨 짓을 하든 나하고는 이제 상관없는 일이라고요. 동네 사람들이 또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이혼한 박영감이 매일 밤 옛집을 찾아온다더라. 저러다 무슨 일 나는 거 아니냐더라. 어떤 사람은 제게 와서 무섭지 않으냐고 관청에 알리기라도 하라고 했습니다. 사실 저도 무서웠습니다. 헤어진 남편이 매일 밤 집 앞에 와 있다는 것이 보통 일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이 무서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사람이 오지 않는 밤이면 더 불안했습니다. 한 번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저는 그날따라 그 사람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빗속에 이른 넘은 노인이 설마 나오겠나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자정 무렵 또 그 기척이 났습니다. 저는 창문 틈으로 내다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우산도 없이 비를 그대로 맞으며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처마 밑으로 조금만 들어오면 비를 피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사람은 그러지도 않고 그저 빗속에 서서 제 집 창문의 불빛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도 우산 하나 들고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저 커튼을 꾹 쥐고 그 사람이 흠뻑 젖은 채 돌아설 때까지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비 오던 밤이 두고두고
가슴에 사무칩니다. 그날 이후 저는 밤마다 그 사람을 기다리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미워하면서도 기다리고 원망하면서도 그 기척을 살피고 그 사람이 와 있는 밤이면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고 오지 않는 밤이면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잠을 설쳤습니다. 헤어진 남편을 두고 이런 마음을 품는 제 자신이 한심하면서도 그 마음을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50년이라는 세월이 미움 하나로 단번에 지워질 만큼 가벼운 것이 아니었던 거지요. 어느 밤 저는 작정하고 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제 그만 좀 하라고. 우리는 끝났다고. 도대체 무슨 미련이 남아서 이러는 거냐고요. 이러는 거냐고. 그 사람은 제 호통을 다 듣고도 그저 슬프게 웃기만 했습니다. 그러고는 또 한마디, 미안하오. 이제 며칠 안 남았으니 조금만 참아주오.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가로등 아래로 멀어지는 그 사람의 그림자가 어찌나 작고 야위었던지요. 50년 전 저와 처음 혼례를 올리던 날에 그 훤칠하던 청년은 어디로 가고 저렇게 등이 굽은 노인만 남았는가 싶어 가슴 한구석이 아릿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대문을 닫지 못하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며칠 안 남았다니 그게 무슨 뜻일까? 그날 밤 저는 그 말이 자꾸 마음에 걸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 예감의 정체를 알게 된 것은 며칠 뒤 아들 재호가 저를 찾아오면서였습니다. 재호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고는 그동안 차마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울면서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잠시 뒤에 저는 제 평생 가장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 사람이 왜 밤마다 사라졌는지, 왜 그 많던 돈이 비어갔는지, 왜 끝끝내 입을 다물었는지, 그 모든 의문의 답이 아들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재호는 3년 전 일부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재호는 친구와 함께 작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되는 듯 했답니다. 그런데 동업하던 친구가 회사 돈을 들고 자취를 감춰버렸고 그 빚이 고스란히 재호에게 남았습니다. 그것도 평생 갚아도 못 갚을 만큼 큰 액수였습니다. 빚쟁이들이 재호 집으로 찾아오기 시작했답니다. 어린 손주가 보는 앞에서 험한 말이 오갔고 며느리는 친정으로 도망치다시피 했답니다. 재호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생각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데 저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제 아들이 그 지경이 되도록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남편을 의심하고만 있었던 겁니다. 재호는 차마 그 사실을 저에게 말할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늙은 어머니가 충격으로 쓰러질까 봐서요. 그래서 아버지에게만, 박상철에게만 몰래 털어놓았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딱 한마디를 했답니다. 엄마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라. 이건 내가 어떻게든 해볼 테니. 재호는 그때 아버지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평생 흔들림 없던 그 눈에 처음으로 두려움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다고요. 그러면서도 아버지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걱정 마라. 아비가 있지 않으냐. 그렇게 말했답니다. 이른이 넘은 노인이 자기 한 몸 가누기도 힘든 나이에 평생 갚지도 못할 빚을 떠안겠다고 나선 겁니다. 그날부터였습니다. 그 사람이 밤마다 사라지기 시작한 것이 이른이 넘은 노인이 낮에는 방앗간을 보고 밤에는 남의 건물 청소를 하고 새벽에는 우유를 돌렸습니다. 그렇게 번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아들의 빚을 갚는 데 보탰습니다. 적금을 깬 것도 땅 문서를 맡긴 것도 전부 그 빚 때문이었습니다. 재호는 한 번은 새벽에 아버지를 몰래 뒤따라가 본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알고 싶었답니다. 아버지는 읍내의 어느 큰 건물로 들어갔답니다. 그러고는 양동이와 걸레를 들고 그 넓은 계단을 한 칸 한 칸 닦아 내려가더랍니다. 손이 부르트도록, 허리가 끊어지도록. 재호는 차마 다가가지 못하고 건물 모퉁이에 숨어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소리 죽여 울었다고 합니다. 또 어떤 날은 아버지가 폐지를 줍는 것을 보았답니다. 리어카에 폐지를 가득 싣고 가파른 언덕을 끙끙대며 올라가는 그 뒷모습을 한때는 동네에서 점잖은 방앗간 주인으로 통하던 사람이
자식의 빚 앞에서는 체면이고 뭐고 다 내려놓았던 겁니다. 재호가 아버지,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면 아버지는 불같이 화를 냈답니다. 네가 나설 일이 아니다. 너는 그저 마음 단단히 먹고 다시 일어설 생각만 해라. 재호는 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아버지가 일을 마치고 새벽에 돌아오다가 빙판길에 미끄러져 크게 다친 적이 있었답니다. 손목을 접질리고 무릎이 까졌는데도 아버지는 병원에 가지 않았답니다. 병원비가 아까워서요. 그저 약국에서 파스 몇 장 사다 붙이고는 다음날 또 그 다친 몸으로 일을 나갔답니다. 재호가 울면서 말렸지만 아버지는 이까짓 거 괜찮다. 내 빚이 더 급하다 하고는 절뚝거리며 또 새벽길을 나섰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저는 그 빙판길을 절뚝이며 걷는 그 사람의 뒷모습이 눈앞에 선해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재호는 그러면서 아버지가 한 가지 부탁을 했다고 했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되더라도 네 엄마한테는 끝까지 모르게 해라. 네 엄마가 알면 분명 자기가 적금이라도 깨서 보태려 들 거다. 그러면 안 된다. 네 엄마 노후만큼은 내가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의 병보다도 자기 목숨보다도 제 늙은 뒷날을 먼저 걱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무뚝뚝하던 사람이 속으로는 그렇게 저를 끌어안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그 사람을 의심하고 또 미워했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을 의심하던 그 밤들에 그 사람은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남의 건물 계단을 닦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에 부끄러워하던 그 시간에 그 사람은 아들을 살리겠다고 늙은 등을 굽히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저에게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영수증, 제가 어느 가게 계산서인 줄 알고 내던졌던 그 종이 쪼가리. 제호 말로는 아버지가 빚을 갚을 때마다 받아둔 입금 영수증이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그것을 모아 빚이 얼마나 줄었는지 매일 밤 확인했던 겁니다. 제가 그것을 의심의 증거라고 단정하며 그 사람 얼굴에 내던지던 그 순간에도 그 사람은 아무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명을 하려면 모든 것을 말해야 했고, 그러면 제가 알게 될 테니까요. 재호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네 엄마는 평생 고생만 했으니 이런 짐까지 지게 할 수는 없다고. 차라리 나를 나쁜 사람으로 알고 미워하는 게 아들 걱정으로 밤잠 못 자는 것보다 낫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적금은? 통장은?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재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것도 다 제 빚 갚는데 들어갔어요. 아버지가 마지막에 땅까지 파시려는 걸 제가 겨우 말렸어요. 그 땅마저 없으면 엄마가 나중에 어떻게 사시느냐고요.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난게 라만다고 였보. 제가 그토록 아끼던 그 적금이 사실은 제 아들과 손주를 살린 돈이었다는 것을요. 제가 그토록 원망했던 그 침묵이 사실은 저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니. 제가 딴 마음이라고 의심했던 그 밤들이 사실은 자식을 위한 희생이었다니. 저는 50년을 같이 살고도 그 사람의 마음을 단 한 번도 제대로 읽지 못했던 겁니다. 저는 재호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그럼 네 아버지는 지금 어디 있느냐고. 왜 매일 밤 우리 집 앞에 와 있는 거냐고. 재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세요. 병원에서도 이제 손 쓸 방법이 없다고. 그런데도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엄마 집 앞을 지키고 싶어 하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그 사람을 마냥 훌륭한 남편이었다고 말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그 사람의 침묵은 분명히 사랑이었지만 동시에 저를 외롭게 만든 벽이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이 한마디만, 단 한마디만 저에게 털어놓았더라면 우리는 그 짐을 함께 질 수 있었을 겁니다. 함께 새벽 공기를 마시며 함께 늙은 등을 굽힐 수 있었을 겁니다. 재호가 돌아간 뒤 저는 텅 빈 방에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속에서 온갖 감정이 한꺼번에 소용돌이쳤습니다. 그 사람이 그토록 큰 짐을 혼자 졌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지면서도 동시에 화가 났습니다. 왜 나를 그렇게 못 믿었을까? 왜 나를 그렇게 약한 사람 취급했을까? 내가 무슨 유리 그릇이라고
진실 하나 감당 못할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단 말인가. 50년을 같이 산 부부 사이에 그렇게 큰 비밀이 가능하다는 것이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 이불을 덮고 자면서 같은 밥상에 마주 앉으면서 어떻게 그 무거운 것을 혼자만 알고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 사람은 저를 보호한다고 했지만 그 보호가 결국 우리 부부를 갈라놓았습니다. 비밀이라는 것은 아무리 선한 마음에서 시작되었어도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벽을 쌓는 법이니까요. 저는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그 사람이 자란 시대를, 그 사람이 배운 사내의 도리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약한 소리 하면 안 된다. 가장은 가족을 지켜야 한다. 힘든 건 혼자 삼켜야 한다. 그런 무거운 짐을 평생 어깨에 지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마지막 순간에도 그 짐을 내려놓는 법을 끝내 몰랐던 거지요. 그게 그 사람의 사랑이자 동시에 그 사람의 한계였습니다. 그 사람은 저를 보호한다고 믿었겠지요. 그런데 그 보호가 결국은 저를 가장 깊이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부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것만 나누는 사이가 아니라 무거운 것을 같이 드는 사이가 아닙니까? 그 사람은 그 무거운 것을 혼자 들겠다고 고집을 부리다가 결국 저를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서 밀어내버린 겁니다. 저는 그날 밤 곧장 그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재호가 일러준 주소는 읍내 외곽의 허름한 단칸방이었습니다. 이혼하면서 집을 저에게 다 넘겨주고 자기는 그 작은 방으로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방 안에는 약봉지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차가운 방바닥에 힘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방은 한 사람이 겨우 누울 만큼 좁았습니다. 벽에는 곰팡이가 거뭇거뭇 피어 있었고 창문 하나 제대로 없어 한낮에도 어두컴컴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50년을 함께 산 그 따뜻한 집을 저에게 다 내어주고 정작 자기는 이런 곳에서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방 한 구석에는 낡은 밥솥 하나와 반쯤 비운 미음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제대로 챙겨 먹지도 못한 흔적이었습니다. 저는 차마 발을 옮기지 못하고 문간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 좁고 추운 방에서 그 사람은 매일 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픈 몸을 이끌고 제 집까지 그 먼 길을 걸어와 대문 앞을 지키고는 다시 이 어두운 방으로 돌아왔을 겁니다. 그 길이 얼마나 멀고 외로웠을지 생각하니 숨이 막혔습니다. 벽에는 우리 가족 사진이 한 장 붙어 있었습니다. 제호 돌잔치 때 찍은 빛바랜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저와 젊은 그 사람과 어린 영숙이와 갓난쟁이 제호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 그 사람은 그 사진을 머리맡에 붙여두고 매일 그것을 바라보며 잠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사진 모서리가 닳고 닳아 손때가 까맣게 묻어 있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알았습니다. 법원에서 봤던 그 야윈 얼굴이 마음고생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며칠 안 남았다던 그 말이 무슨 뜻이었는지를. 그 사람은 이미 오래전부터 큰 병을 앓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도 마지막 힘까지 짜내어 아들의 빚을 갚고 또 매일 밤 제 대문 앞을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병이 깊어진 것을 안 것은 빚을 거의 다 갚아갈 무렵이었다고 합니다. 제오 말로는 의사가 진작 치료를 시작했어야 한다고 왜 이렇게 늦게 왔느냐고 혀를 찼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 몸이 아픈 것을 알면서도 병원비가 아까워 그 돈마저 아들 빚에 보탰던 겁니다. 자기 목숨보다 자식을, 자식보다 또 저를 먼저 생각한 그 미련하고 답답한 사람 말입니다. 저는 그 사람 곁에 주저앉아 그 마른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 사람은 눈을 떠 저를 보더니 힘없이 웃었습니다. 왜 왔소? 이제 와서 뭐 하러?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그 차가운 손을 제 두 손으로 꼭 감싸쥐고 소리 없이 울 뿐이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다가 저는 겨우 입을 뗐습니다. 왜 말 안 했어요? 한마디만 했으면 내가 같이 고생했을 텐데. 왜 혼자 다 짊어지고 나를 그렇게 나쁜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제 목소리에는 원망과 슬픔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뜨더니 가만히 제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그 사람의 손에는 평생 일만 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마디마디 굵어진 손가락, 손바닥에 박인 굳은 살, 새벽 추위에 터지고 갈라진 자국들. 저는 그 손을 제 뺨에 갖다 대었습니다. 50년을 같이 살면서 이 손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이 새삼 사무치게 미안했습니다. 이 손이 우리 식구를 먹여 살렸고, 이 손이 자식의 빚을 갚았고, 이 손이 한밤중에 제 집 대문을 고쳤던 겁니다. 여러분, 잠시 후 저는 그 사람의 입에서 50년 동안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말을 듣게 됩니다. 그 한마디가 제 평생을 어떻게 뒤흔들었는지 조금만 더 들어주세요. 그 사람은 떨리는 목소리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느냐는 제 물음에 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짐을 지는 게 싫었소. 나는 평생 당신한테 좋은 남편이 못 됐으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쯤은 당신을 편하게 해주고 싶었소.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이혼은 받아줬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가고 나면 당신한테 빚 독촉이 갈까봐 무서웠소. 차라리 남남이 되어 있으면 당신만은 깨끗할 테니까. 그게 내가 당신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이었소. 그러니까 그 사람은 마지막 순간을 앞두고서도 오직 저를 보호할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사람의 가슴을 두드리며 원망했습니다. 바보같이 왜 혼자 다 짊어졌느냐고. 우리가 부부였는데 왜 그 무거운 것을 나누어 들 생각을 못했느냐고. 그 사람은 제 손을 잡고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그 미안하다는 말 속에 50년 동안 하지 못했던 모든 말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 단칸방에서 그 사람 곁을 지켰습니다. 50년을 같이 살았어도 그렇게 손을 꼭 잡고 밤을 새운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저에게 옛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혼 때 단칸방에서 살던 이야기, 첫 아이를 낳던 날, 병원 복도에서 발을 동동 구르던 이야기, 평생 입이 무겁던 사람이 마지막이 다가오니 그제야 본물 터지듯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그 사람은 신혼 첫날 밤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 이불 한 채를 둘이 덮었는데 제가 추울까 봐 밤새 이불을 제 쪽으로 밀어주느라 자기는 한숨도 못 잤다고요. 저는 그것을 50년이 지난 지금에야 처음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 사람이 그저 잠귀가 어두워 잘 자는 줄로만 알았는데 사실은 제가 따뜻하게 자도록 밤새 떨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의 사랑은 늘 그런 식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말없이 그 사람은 또 영숙이가 어릴 적 크게 앓던 날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열이 펄펄 끓는 아이를 들쳐업고 한밤중에 심리 길을 뛰어 읍내 병원까지 갔던 그날을요. 저는 그날 그 사람이 그저 묵묵히 아이를 업고 갔다고만 기억했는데 그 사람은 그날 너무 무섭고 떨려서 업은 아이가 행여 잘못될까 봐 속으로 울면서 뛰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때 그 마음을 한마디도 안 했느냐고 물으니 그 사람은 그저 사내가 그런 걸 어찌 입에 담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 사람은 평생 그렇게 배우고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사내는 약한 소리를 하면 안 된다고, 힘들어도 내색하면 안 된다고. 그 무겁고 어리석은 가르침이 결국 그 사람을 평생 외롭게 만들었고, 저까지 외롭게 만들었던 겁니다. 마음은 그렇게 넘치도록 깊으면서도 그 마음을 꺼내 보일 줄을 끝내 몰랐던 그 가여운 사람. 밤이 깊어갈수록 그 사람의 숨소리는 점점 가빠졌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사람은 자꾸 저에게 무언가를 당부했습니다. 장롱 두 번째 서랍에 통장을 넣어두었으니 꼭 챙기라고. 마당 장독대 밑에 비상금을 묻어두었으니 겨울나기에 보태라고. 재호가 다시 일어설 때까지 너무 다그치지 말라고. 영숙이한테는 늙은 어미 너무 자주 오라마라 하지 말라고. 마지막을 앞둔 사람이 마지막 숨까지 오직 남은 식구들 걱정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요? 당신 자신을 위해서는 평생 뭘 했어요? 그 사람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하고 자식들 잘 사는 거 보는 게 그게 나를 위한 거였소. 저는 그 말에 더는 참지 못하고 그 사람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엉엉 울었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고 정작 자기 자신은 어디에도 없던 사람. 그 사람은 떨리는 손으로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평생 한 번도 해주지 않던 그 손길이 그 마지막 밤에야 처음으로 제 머리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울지 마오. 나는 당신 만나서 자식 둘 낳고 그만하면 잘 산 인생이요. 후회 없소. 그 사람은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압니다. 후회가 왜 없겠습니까? 다만 마지막까지 저를 안심시키려고 그렇게 말한 것이겠지요. 새벽이 가까워 올 무렵 그 사람은 잠시 정신이 또렷해졌습니다. 그러더니 저를 가만히 바라보며 50년 묵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은 젊었을 때 저에게 편지를 쓴 적이 여러 번 있었다고요.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그렇게 적은 편지를 그런데 붙이지는 못하고 늘 서랍 속에 넣어 두었다가 찢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쑥스러워서 산에 닿지 못한 것 같아서 저는 그 말을 듣고 평생 받지 못한 그 편지들이 너무 아까워서 또 울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가 잃어버린 시간들이 너무 아까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서로의 마음을 열었더라면 그 사람이 조금만 덜 미련하고 제가 조금만 더 그 사람을 믿었더라면 우리는 이 마지막 밤을 이렇게 슬프게 맞지 않아도 됐을 텐데요. 저는 그 사람의 귀에 대고 평생 못했던 말을 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당신을 그렇게 의심해서, 당신 마음을 그렇게 몰라줘서, 그리고 고마워요. 우리 식구 지켜줘서. 그 사람은 눈을 감은 채로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야윈 뺨 위로 눈물 한 줄기가 소리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우는 모습을 보인 적 없던 사람이 그렇게 마지막에야 제 앞에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그 사람은 제 손을 잡은 채 아주 평온한 얼굴로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 사람은 제 귀에 대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50년을 함께 살면서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던 그 말, 고마웠소. 그리고 사랑했소. 저는 그 말을 끝까지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제 손 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사람이 떠난 뒤 저는 그 단칸방을 정리하다가 낡은 공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그 사람이 매일 밤 일하고 받은 품면이 한 줄 한 줄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책의 맨 마지막 장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순자집 대문 앞에 다녀왔다. 불이 켜져 있는 걸 보니 마음이 놓인다. 부디 나 없이도 잘 살기를. 공책을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저는 그 사람의 지난 3년을 고스란히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계단 청소로 3만 원을 벌었다. 빚이 조금 줄었다. 허리가 아파 약을 먹었다. 순자가 알면 걱정할 텐데 오늘 순자가 나를 보고 소리를 질렀다. 당연하다. 나라도 그랬을 것이다. 내서 미안하다. 글씨는 갈수록 흐려지고 비뚤어졌습니다. 그만큼 그 사람의 손에 힘이 빠져가고 있었던 거지요. 어느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오래 못 산다고 했다. 그래도 빚은 거의 다 갚았으니 다행이다. 이제 순자한테 집만 안 되면 된다. 저는 그 대목에서 더는 공책을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목숨이 얼마 안 남았다는 그 무서운 말을 그 사람은 이렇게 담담하게 오직 저와 자식 걱정으로만 적어 두었던 겁니다. 정작 자기 자신의 두려움이나 서러움은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또 어느 장에는 이혼하던 날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오늘 순자와 남남이 되었다. 이렇게 해야 내가 떠나도 순자한테 빚이 안 간다. 잘한 일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지 모르겠다. 그 마지막 문장에서 저는 그만 공책을 끌어안고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 사람도 아팠던 겁니다. 저만큼이나, 아니 저보다 더. 다만 그 아픔을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고 이 작은 공책에만 몰래 적어두었던 거지요. 저는 그 공책을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사람은 떠나는 순간까지도 제가 잘 자고 있는지, 제 집에 불은 잘 들어오는지 그것만을 걱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그 사람을 의심하고 원망하던 그 모든 밤에 그 사람은 그저 제 창문의 불빛 하나에 안도하며 어둠 속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장례를 치르던 날, 영숙이가 그 공책을 읽고는 오열했습니다. 엄마, 나는 아버지를 그렇게 미워했는데 나는 아버지가 정말 딴 마음을 먹은 줄 알고 친구들한테 우리 아버지 흉까지 봤는데
영숙이는 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한참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사람을 평생 오해하고 살았던 겁니다. 가장 가까이 있던 가족들이 가장 그 사람을 몰랐습니다. 재호는 아버지의 빚장부를 끌어안고 다시는 아버지 같은 미련한 짓은 하지 않겠다고, 반드시 다시 일어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빈소를 찾은 동네 사람들은 박영감이 딴 마음을 품은 게 아니라 자식 빚을 갚느라 그 고생을 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는 하나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생 점잖던 사람을 함부로 입에 올린 것을 그제야 부끄러워하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양지 바른 언덕에 모셨습니다. 평생 어두운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만 일하던 사람이니 가는 길만큼은 볕이 잘 드는 곳이기를 바랐습니다. 봉분의 흙을 덮으며 저는 속으로 약속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당신 목까지 잘 살겠다고. 당신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이 가족을 내가 잘 지키겠다고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가끔 밤이 되면 대문 쪽을 바라봅니다. 이제는 아무도 거기 서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 사람이 매일 밤 거기 서서 제 집의 불빛을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했는지를, 그리고 제가 평생 오해했던 그 침묵이 사실은 가장 큰 목소리로 저를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한번 의심하기 시작하면 사랑마저도 배신으로 보이고 희생마저도 외면으로 보입니다. 저는 50년을 같이 산 사람을 마지막 한 달이 되어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달이라는 시간이 저에게는 평생 갚지 못할 빚으로 남았습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곁에 말없이 무뚝뚝하기만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침묵을 너무 빨리 미움으로 바꾸지 마세요. 그 무뚝뚝한 등 뒤에 차마 말하지 못한 마음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 그 사람의 거친 손을 한번 가만히 잡아보세요. 그 손이 어떤 세월을 견뎌왔는지 한 번쯤 들여다보세요. 너무 늦기 전에 말입니다. 저는 이제 매일 밤 일부러 거실불을 켜두고 잠을 잡니다. 혹시라도 그 사람이 아직 어딘가에서 제 집을 바라보고 있다면 잘 지내고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싶어서요. 침묵으로 평생을 사랑한 그 사람에게 이제는 제가 불빛으로 대답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감동을 주었다면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다음 이야기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보다 훨씬 더 가슴 뭉클한 이야기이니 부디 놓치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늙은 할미가 여러분께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 나이 올해 82입니다. 손마디가 굵어지고 눈은 침침해졌지만 이 이야기만큼은 어제 일처럼 또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제가 평생을 두고 가장 잘했다고 믿었던 결정이 사실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로 돌아온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20살에 시집을 갔습니다. 그 시절엔 다들 그랬지요. 부모가 정해준 사람과 얼굴 한번 제대로 보지 못하고 혼례를 올렸습니다. 제 남편은 말수가 적고 눈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엔 그 조용함이 듬직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살아보니 그 조용함 뒤에는 제가 평생 짊어져야 할 무게가 숨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일을 오래 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직장에 들어가도 몇 달을 못 버티고 그만두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일을 두고 게으르다 했고, 못났다 했고, 사내답지 못하다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43해를 그렇게 믿으며 살았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남의 집 밭일을 나가고 시장 모퉁이에서 나무를 팔고 채바느질을 하며 자식들을 키운 건 전부 이손이었습니다. 그이는 그저 마루 끝에 앉아 먼 산만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어찌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자식들이 다 크고 제 머리에도 서리가 내릴 무렵 저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남은 인생만큼은 나를 위해 살아보겠다고. 여든이 다 된 나이에 저는 그 사람과 갈라섰습니다. 다들 잘했다고, 이제야 한을 풀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이혼이 있고 8달이 지난 어느 날, 저는 평생 믿어온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사람을 평생 오해하고 산 어리석은 늙은이의 고백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마지막에 가서 제가 그날 받은 한 통의 편지에 무엇이 적혀 있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곁에도 혹시 말없이 모든 걸 견디고 있는 사람이 있지는 않은지요? 댓글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 할미가 하나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시집 온 집은 가난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일찍 몸이 편찮으셨고, 시아버지는 빚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빚이 얼마나 컸는지 그때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신혼 첫 해부터 빚쟁이들이 살인문을 두드렸습니다. 남편은 그때마다 저를 방으로 들여보내고 혼자 마당에 나가 그 사람들을 상대했습니다. 저는 그저 그이가 무능해서 빚을 못 갚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혼인하고 맞은 첫 겨울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방바닥은 냉골이었고 쌀독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친정에서 가져온 폐물을 하나둘 팔아 끼니를 이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남편은 며칠씩 집을 비우곤 했습니다. 어디를 다녀오느냐 물으면 그저 일 좀 보고 왔소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일이라곤 손에 잡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일을 본단 말인가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신혼 시절 단칸방 한쪽에는 늘 쌀자루가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끼니를 완전히 굶는 날은 드물었습니다. 어디선가 보리쌀 한 쭈박이 생기고 어떤 날은 마루에 감자 한 자루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두고 친정에서 누가 다녀갔나 보다 했습니다. 그게 다 그이가 새벽 일을 나가 품련 대신 받아온 것이라는 걸 저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눈앞에 놓인 양식을 먹으면서도 그것을 마련한 손은 보지 못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심하게 알아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며칠을 끙끙 앓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머리맡에 약봉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이는 밤새 제 곁을 지키며 이마에 물수건을 갈아주고 있었습니다. 그 충혈된 눈을 보고도 저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일도 안 하면서 잠은 왜 안 자고 라며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이는 아무 대꾸 없이 다시 물수건을 적셨습니다. 그 약값이 어디서 났는지 저는 끝내 묻지 않았습니다. 동네 잔칫집에서 일손을 거들고 돌아오는 날이면 저는 늘 빈손이었습니다. 남의 집 경사를 챙겨주면서도 정작 우리 집 형편은 늘 그 모양이었으니까요. 그런 날 밤 그이는 어디선가 떡 한 덩이를 구해와 제 손에 쥐어주곤 했습니다. 임자도 좀 먹어야지. 저는 그 떡을 받으면서도 곱게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거 구할 정성으로 일자리나 구하라고 또 가시 도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이는 그저 멋쩍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해마다 보릿고개가 오면 우리 집은 더 힘들었습니다. 그 시절엔 어느 집이나 그랬지만 빚까지 진 우리는 유독 더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이들 입에 들어갈 것만은 끊긴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다 제가 억척스럽게 일한 덕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정작 제가 마련하지 못한 빈자리를 누가 말없이 메워왔는지는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제 공만 크게 보고 남의 공은 작게 보는 법인가 봅니다. 어떤 이는 대놓고 말했습니다. 세댁, 그 집 남자 사람 구실 못하는 거 온 동네가 다 아는데 왜 그러고 사나.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부끄러움은 오롯이 제 몫이었고 남편은 그 부끄러움조차 모르는 사람처럼 태평해 보였습니다. 저는 점점 더 모질어졌습니다. 밤늦게 돌아온 남편에게 따뜻한 밥 한 끼 차려주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등을 돌리고 누웠습니다. 그이가 무슨 말을 하려 하면 저는 더 큰 소리로 신세 한탄을 했습니다. 내 팔자가 어쩌다 일이 되었나, 무슨 죄를 지어 이런 사내를 만났나 하고요. 그러면 남편은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방을 나가 마루 끝에 앉았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이가 집을 비우던 날들에는 묘한 규칙이 있었습니다. 집안에 큰 돈이 필요한 일이 생길 때마다 그이는 어김없이 사라졌다가 며칠 뒤 충숙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올 때면 손바닥은 부르트고 어깨는 한쪽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술병이나 노름의 흔적쯤으로 여겼습니다. 어쩌면 저는 그 일을 미워해야 제 고생이 정당해진다고 믿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세월이 흘러도 그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늘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한 곳에 오래 머무르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그저 그이의 천성인 줄 알았습니다. 읍내 큰 상회에 자리를 얻었을 때도 그랬습니다. 주인이 그를 무척 아꼈다고 합니다. 손재주가 좋고 셈이 빨라서 곧 가게를 맡길 거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일을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또 그가 못 버티고 도망쳐 온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날 밤 그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마루에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오래도록 병석에 누워 계셨습니다. 그 수발은 고스란히 제 몫이었습니다. 대소변을 받아내고 약을 다리고 밤새 곁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그 약값이며 보약이며가 끊긴 적이 없었습니다. 형편에 맞지 않게 시어머니 입에 들어갈 것만은 늘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두고도 어디서 또 빚을 졌나 하고 한숨만 쉬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그이가 제 어머니를 위해 묵묵히 짊어진 짐이었다는 걸 그때는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날 그이는 마당에서 오래도록 하늘만 올려다보았습니다. 평생 어머니께 효도다운 효도 한번 제대로 못해드린 자식의 회한이었을 겁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그저 장례치를 돈 걱정만 했습니다. 사람의 슬픔보다 당장의 셈이 앞섰던 겁니다. 그 장례 비용 역시 어디선가 그이가 마련해 왔습니다. 저는 또 묻지 않았고 또 모른 척 했습니다. 묻지 않는 것이 어느새 제 평생의 버릇이 되어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집의 모든 위기는 그렇게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큰일이 닥칠 때마다 누군가 보이지 않게 그 구멍을 메워왔던 겁니다. 저는 그 메워진 구멍만 보고 메운 손은 보지 못했습니다. 평생 그 손이 누구의 손이었는지 단 한 번도 진지하게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위기가 닥칠 때보다 그 위기가 조용히 지나간 뒤에 더 무심해지는 법인가 봅니다. 아무 일 없이 흘러간 그 모든 날들이 사실은 누군가의 희생으로 메워진 날들이었습니다. 한 곳에 매여 있으면 정해진 품며밖에 받지 못하니 그이는 차라리 여기저기 떠돌며 마기를 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좋은 자리를 버리고 천한 일을 골라 한 것이 사실은 식구를 살리기 위한 셈이었다는 걸 저는 그때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식은 둘을 두었습니다. 큰아들과 작은딸이었습니다. 저는 이 아이들만큼은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새벽 니시면 일어나 찬물에 손을 담그고 밤이 깊어서야 허리를 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말없이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가끔 제 손을 잡아주려 했지만 저는 그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일할 생각은 안 하고 무슨 손을 잡느냐고 모진 말을 쏟아냈습니다. 큰아들은 어려서부터 영민했습니다. 책을 좋아했고 셈이 빨랐습니다. 저는 이 아이를 꼭 대학에 보내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작은 딸은 손끝이 야물고 정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어미가 고단할까봐 어린 나이에도 부엌일을 거들었습니다. 저는 이 두 아이를 보며 모든 서름을 견뎠습니다. 이 아이들이 잘 되는 것만이 제 평생의 보람이라 여겼습니다. 아이들은 아비를 부끄러워하며 자랐습니다. 학교에서 아버지 직업을 적어내라 하면 큰아들은 늘 머뭇거렸다고 합니다. 제가 옆에서 그냥 농사일 하신다고 적어라 하면 아이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아이들 앞에서 아비를 깎아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 말들이 아이들 마음에 어떤 씨앗을 심었는지 저는 한참 뒤에야 알게 됩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이는 그 모진 말을 한 번도 되받아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받아냈습니다. 저는 그것이 비겁함이라 여겼습니다. 사내가 되어서 제 안사람 말 한마디 못 받아치느냐고 그래서 더 무시했습니다. 사람을 미워하기로 마음먹으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미움의 증거가 됩니다. 그이의 침묵도 그이의 인내도 제 눈에는 죄다 못난 사내의 변명으로만 보였습니다. 큰아들이 대학에 들어가던 해 등록금이 모자랐습니다. 저는 사방으로 돈을 구하러 다녔습니다. 친정에도 손을 벌렸고
이웃에게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도 모자란 돈이 컸습니다. 입학을 며칠 앞두고 저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등록금이 신기하게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저 "어떻게 됐어?" 라고만 했습니다. 저는 "어디서 났느냐"고 다그쳤지만 그이는 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저는 또 의심했습니다. '어디서 또 빚을 졌구나. 우리를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 넣는구나.' 그렇게요. 그 무렵 남편은 한쪽 어깨를 잘 쓰지 못했습니다. 무거운 것을 들면 얼굴을 찡그렸고 밤이면 끙끙 앓는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그것도 그저 게으른 사람의 엄살이라 여겼습니다. 병원에 가보라는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습니다. 아픈 사람을 두고도 저는 제 고단함만 헤아렸던 겁니다. 그이의 그 어깨가 어디서 무엇을 지다 상한 것인지 저는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딸이 시집 갈 때도 그랬습니다. 혼수가 부족할까 봐 제가 발을 동동 구르던 그 밤, 남편은 조용히 집을 나갔다가 새벽에 돌아왔습니다. 손등이 까지고 옷이 흙투성이었습니다. 저는 술이라도 마시고 어디서 넘어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딸의 혼수에 보탤 돈이 마루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도 묻지 않았습니다. 묻기가 무서웠던 겁니다. 그이가 또 무슨 못된 짓을 했을까 봐서요. 딸을 시집 보내던 날, 남편은 마당 한 구석에서 먼발치로 가마를 바라보았습니다. 사위에게 변변한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하고 그저 멀찍이 서 있기만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또 못마땅했습니다. 딸 시집 가는 날까지 저렇게 기죽어 있느냐고 속으로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빈방에서 혼자 어깨를 들썩이던 그이의 뒷모습을 저는 우연히 보고 말았습니다. 그러고도 저는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43해 동안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남편을 의심하고 원망하고 미워했습니다. 그 사람이 무능해서 못나서 우리 식구가 이 고생을 한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그 조용함의 뒤편을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옆집 노인이 제게 넌지시 말을 건넸습니다. "대개 양반, 보기보다 속이 깊은 사람이야. 함부로 대하지 마소." 저는 그 말을 코웃음으로 받아 넘겼습니다. 평생 손에 흙 한 번 안 묻히는 사람을 두고 무슨 속이 깊다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 노인은 무언가 더 말하려다 제 표정을 보고는 그저 한숨만 쉬고 돌아섰습니다. 그때 그 한숨의 뜻을 저는 너무 늦게야 헤아렸습니다. 가난한 살림에도 명절은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다른 집에서는 새 옷을 해 입고 기름 냄새를 풍기는데 우리 집은 늘 조용했습니다. 그런 명절날이면 저는 더 서러워 부엌에서 혼자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러면 어느새 그이가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한겨울에도 땀을 뻘뻘 흘리며 아랫목만은 따뜻하게 해주려 애썼습니다. 저는 그 장작 패는 소리조차 그저 시끄럽다고만 여겼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소리가 그이가 제게 건넨 가장 다정한 말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다닐 무렵 한 번은 큰 비가 내려 지붕이 텄습니다. 방 안에 양동이를 받쳐놓고도 빗물이 흥건했습니다. 저는 또 신세 한탄을 쏟아냈습니다. 그날 밤 그이는 빗속에 사다리를 타고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비를 쫄딱 맞으며 새벽까지 기와를 손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이는 심한 몸살로 끙끙 앓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두고도 누가 밤에 올라가랬나 라며 핀잔을 주었습니다. 제 입은 어쩌면 그렇게 끝까지 모질었을까요? 큰아들이 중학교에 들어갔을 때 신발이 다 떨어졌습니다. 새 신을 사줄 형편이 못 되어 저는 며칠을 끙끙 앓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의 머리맡에 새 운동화 한 켤레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또 그것을 보고도 어디서 외상으로 사왔겠거니 하며 한숨만 쉬었습니다. 그 신발 한 켤레를 위해 그이가 며칠을 어떤 일에 매달렸는지 저는 묻지도 않았습니다. 묻지 않는 것이 어느새 제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한창 클 무렵 그이는 유독 봄, 가을이면 집을 오래 비웠습니다. 농번기였습니다. 멀리 다른 고장에 큰 농가까지 가서 모를 심고 추수를 거들었습니다. 돌아올 때면 얼굴이 새까맣게 그을리고 등은 활처럼 굽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까만 얼굴을 보고도 어디서 놀다 왔느냐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이는 변명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보찜에서 꼬깃꼬깃한 돈을 꺼내 제게 건네고는 말없이 마루에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그 돈이 어떤 땀으로 번 것인지 저는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겨울이면 그이는 또 어디론가 떠났습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추운 겨울엔 멀리 한국까지 가서 짐을 부리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손이 얼어 터지고 발에는 동상이 걸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일을 그이는 식구들 모르게 평생 해왔던 겁니다. 그러면서도 집에 돌아오면 그저 마루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고단한 몸을 마루 끝에서 겨우 쉬고 있었던 것이지요. 저는 그 쉼마저 게으름이라 손가락질했습니다. 큰아들이 대학을 졸업하던 날 그이는 그 자리에 가지 않았습니다. 변변한 양복 한 벌이 없어 아들에게 누가 될까봐 스스로 빠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자식 졸업식에도 안 가는 무정한 아비라고 흉을 보았습니다. 그날 그이는 집에서 혼자 아들의 졸업을 어떤 마음으로 그리고 있었을까요? 그 마음을 헤아려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 지금은 사무치게 죄스럽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이들이 제 가정을 꾸리고 나서도 그이는 명절마다 손주들 용돈을 챙겼습니다. 어디서 났는지 모를 그 돈을 그이는 꼬깃꼬깃 접어 손주들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아이들은 할아버지를 어려워하면서도 그 용돈만은 좋아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도 벌이도 없는 사람이 무슨 용돈이냐고 타박했습니다. 그 용돈 역시 그이가 늙은 몸으로 마기를 해서 마련한 것이라는 걸 저는 끝내 몰랐습니다. 그이의 사랑은 늘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잔칫집에 가면 사람들은 은근히 제 남편 이야기를 꺼내며 저를 떠보았습니다. 아직도 변변한 벌이가 없느냐고요. 저는 그럴 때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무능이 제 부끄러움이 되어 저는 점점 사람들 모이는 자리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로움까지도 저는 그이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이는 술도 노름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집 남자들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릴 때 그이는 단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손찌검은커녕 큰 소리 한 번 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 점을 고맙게 여기지 못했습니다. 차라리 술이라도 마시고 속을 털어놓으면 좋으련만 그 답답한 침묵이 더 미웠습니다. 사람이 미워지면 좋은 점조차 흠으로 보입니다. 그이의 그 한결같은 점잖음마저 제게는 무기력으로만 보였던 겁니다. 가끔은 그이도 저를 위로하려 했습니다. 제가 일에 지쳐 쓰러지듯 잠든 밤이면 그이는 가만히 제 어깨를 주물러 주었습니다. 저는 잠결에 그 손길을 느끼면서도 일부러 돌아 누웠습니다. 위로를 받을 자격이 그이에게는 없다고 여겼으니까요. 그 손길이 사실은 평생 막일로 굳어버린 그 거친 손이 건넬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이었다는 걸 저는 너무 늦게야 알았습니다. 명절이나 제삿날, 그이는 늘 한구석에서 조용히 일을 거들었습니다. 무거운 것을 나르고 장작을 패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음식상에는 잘 끼지 않았습니다. 식구들이 둘러앉아 웃고 떠들 때 그이는 늘 부엌 문턱이나 마루 끝에 혼자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두고 어울릴 줄 모르는 사람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이는 제게 누가 될까봐 스스로 물러나 있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해가 갈수록 그이의 몸은 조금씩 무너져 갔습니다. 젊은 시절 그토록 무거운 것을 지던 어깨는 한쪽으로 기울었고 걸음도 점점 느려졌습니다. 그런데도 그이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며칠씩 집을 비웠다가 돌아오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몸도 성치 않으면서 어딜 그렇게 싸돌아다니느냐고 저는 또 모진 말을 했습니다. 그이는 그저 바람 좀 쐬고 왔소 라며 희미하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그 바람이 사실은 막일판의 흙바람이었다는 걸 그때의 저는 알 도리가 없었습니다. 자식들이 다 자라 떠난 뒤로 그이는 부쩍 말이 줄었습니다. 끼니도 자주 거르고 밤이면 마른 기침을 길게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잠결에
그이가 가슴을 움켜쥐고 식은땀을 흘리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모른 척 돌아누웠습니다. 그 무렵 저는 그이의 아픔을 헤아릴 마음의 여유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평생의 미움이 제 마음을 그렇게 메마르게 만들어 놓았던 겁니다. 그 무렵부터 저는 더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평생 일만 한 제 몸은 여기저기 성한 곳이 없는데 남편은 여전히 마루에 앉아 먼 산만 바라보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 뒷모습이 미웠습니다. 평생을 저렇게 살아놓고 무슨 염치로 저리 편안한가 싶었습니다. 두 사람만 남은 집은 적막했습니다.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없이 지나가는 날도 많았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미움 때문이라 여겼고 그이는 그 침묵을 그저 견디고 있었습니다. 저녁상을 물리고 나면 그이는 늘 그 마루 끝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 옆자리에 단 한 번도 앉아본 적이 없습니다. 평생을 한 집에 살면서도 우리는 나란히 앉아본 적이 없는 부부였습니다. 가끔 그이는 제게 옛 이야기를 꺼내려 했습니다. 임자, 우리 처음 만났을 적에 말이요 하고 운을 떼면 저는 매번 말을 끊었습니다. 그 옛날 얘기는 해서 뭐하오. 그렇게 차갑게 잘라버렸습니다. 그러면 그이는 머쓱하게 웃으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그이와 나눌 추억조차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미움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함께 보낸 세월마저 통째로 부정하게 만드니까요. 몸이 성치 않은 날이 늘면서 저는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허리가 아파 밤새 뒤척이는 날이면 옆에서 곤히 자는 듯한 그이가 그렇게 미울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그이도 그 무렵엔 자주 알았습니다. 새벽이면 마른 기침을 했고 끼니를 자주 걸렀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제 아픔만 헤아렸습니다. 그이의 기침 소리는 그저 신경에 거슬리는 소음일 뿐이었습니다. 한 지붕 아래 두 사람이 서로의 아픔을 이토록 모른 채 늙어갔습니다. 늙은 부부 둘만 남은 집에서 우리는 점점 더 말을 잃어갔습니다. 하루에 주고받는 말이라곤 밥 드시오, 다녀오리다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그이는 여전히 마루 끝을 지켰고 저는 여전히 그 뒷모습을 미워했습니다. 평생 쌓인 미움은 늙어서도 좀처럼 풀리지 않았습니다. 가끔 그이가 무언가 말을 붙여오면 저는 귀찮다는 듯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 집에 살면서도 점점 더 먼 사람이 되어 갔습니다. 한 번은 제 생일날 그이가 어디선가 작은 꽃 한 송이를 꺾어왔습니다. 빨간 들꽃이었습니다. 그이는 그것을 밥상 위에 슬그머니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그 꽃을 보고도 곱게 받지 못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꽃이냐며 핀잔을 주고는 꽃을 한쪽으로 치워버렸습니다. 그이는 아무 말 없이 그 꽃을 도로 집어 빈 병에 꽂아 마루에 두었습니다. 제가 빨간 꽃을 좋아한다는 것을 그이는 평생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마음을 또 한 번 짓밟았습니다. 그 무렵 저는 모든 것이 지긋지긋했습니다. 평생의 가난도, 늙어가는 몸도, 그리고 변함없이 마루를 지키는 그 사람도요. 어쩌면 저는 누군가를 탓해야만 견딜 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모든 서름의 화살을 가장 만만한 그 사람에게 돌리고 있었던 겁니다. 평생 단 한 번도 제게 대들지 않는 사람이었으니 미워하기에 그만큼 편한 상대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편함에 기대어 사람 하나를 평생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밤이면 가끔 그이가 잠든 제 얼굴을 오래 들여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자는 척하며 그 시선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 눈빛에 담긴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때는 헤아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부담스러워 일부러 더 깊이 돌아누웠습니다. 이제는 그 눈빛이 그립습니다. 평생 저를 바라보던 그 깊은 눈이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인지 이제는 물어볼 수조차 없습니다. 며느리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평생 고생하셨잖아요. 아버님은 이제 어머님이 돌보지 않으셔도 돼요. 그 말이 어찌나 달콤하게 들리던지요. 처음엔 그저 지나가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들 내외는 그 뒤로 자주 찾아왔습니다. 올 때마다 같은 이야기를 되풀이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오래 참고 살았다. 이제라도 자유로워질 권리가 있다. 아버지 같은 사람과 더 살아봐야 무슨 낙이 있겠느냐고요. 그 말들은 제 오래된 상처를 정확히 후벼 팠습니다.
저는 점점 그 달콤한 말에 기대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특히 살가웠습니다. 제 손을 주물러 주고 좋아하는 음식을 사들고 오고 어머님 어머님 하며 따랐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위로받지 못한 저는 그 다정함에 그만 마음이 녹아버렸습니다. 자식들이 이렇게까지 제 편을 들어주는데 무엇이 두렵겠나 싶었습니다. 저는 그 다정함의 뒤편을 들여다볼 생각을 또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에게 그랬듯이 사람의 겉만 보고 또 한 번 속아 넘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아들 내외는 슬슬 다른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받아야 할 몫이 있다고, 평생 모은 재산을 정당하게 나눠야 한다고요. 집문서 이야기가 나왔고 통장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부모가 갈라서면 어머니 앞으로 떨어지는 몫이 있고 그래야 노후가 편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말들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저 제 편을 들어주는 자식들이 고마울 뿐이었습니다. 아들 내외의 방문은 점점 잦아졌습니다. 올 때마다 손에는 무언가 들려 있었습니다. 보약이라며, 영양제라며, 어머니 몸부터 챙기시라며 내밀었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그런 대접을 받아본 적 없는 저는 그 손길에 그만 마음이 다 풀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그쪽으로 몰고 갔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좋은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는 분인데 그동안 아버지 곁에서 너무 고생만 하셨다고요. 저는 그 말이 진심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한 번은 며느리가 제 손을 잡고 눈물까지 보였습니다. 어머님, 저는 어머님이 남은 인생만큼은 꼭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눈물에 저는 그만 무너졌습니다. 평생 제 편이 되어준 사람이 없었는데 이 아이가 이렇게 제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싶었습니다. 그 눈물이 연기였는지 아니면 그때만큼은 진심이었는지 지금도 저는 모릅니다. 다만 분명한 건 그 눈물 뒤에 다른 셈이 숨어 있었다는 것뿐입니다. 아들은 어느 날 서류 몇 장을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가 마땅히 받아야 할 몫을 정리해 둔 거라고 했습니다. 복잡한 숫자들이 적혀 있었지만 저는 그것을 제대로 읽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아들이 어미를 위해 이렇게까지 애쓰는구나 하고 고마워했을 뿐입니다. 그 서류가 사실은 누구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한 것이었는지 저는 도장을 찍는 순간까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평생 글을 많이 배우지 못한 것이 그렇게 한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미움이 정보다 더 컸습니다. 아니, 미움이 정을 이겼다고 저는 믿었습니다. 자식들의 부추김이 거기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마침내 저는 남은 생만큼은 나를 위해 살겠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어리석은 결심이 될 줄도 모르고요. 남편에게 이혼 이야기를 꺼낸 날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그이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짧게 한마디만 했습니다. 그래, 그게 당신한테 좋다면. 화도 내지 않고 붙잡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 무덤덤함에 또 한 번 상처를 받았습니다. 평생 함께 산 사람을 떠나겠다는데 어쩌면 저렇게 미련 한 톨이 없을까 싶어서요. 그날 밤 그이는 평소보다 더 오래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방에서 그 뒷모습을 훔쳐보았습니다. 어깨가 가늘게 떨리는 것도 같았지만 저는 애써 외면했습니다. 이제 와서 흔들리면 안 된다고, 평생을 참았으니 이번만큼은 나를 위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그이는 그날 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저는 그것을 영영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이혼을 결심하고도 막상 절차를 밟는 동안 제 마음은 수없이 흔들렸습니다. 한밤중에 잠이 깨면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날이 밝고 아들 내외가 찾아와 다시 그 달콤한 말을 늘어놓으면 흔들리던 마음은 또 그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저는 제 마음 하나 제대로 붙들지 못하고 남의 말에 이리저리 휘둘렸습니다. 평생 억척스럽게 살아온 제가 정작 가장 중요한 결정 앞에서는 그렇게 약했습니다. 이혼 절차를 밟는 동안 남편은 단 한 번도 저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서류에 묵묵히 도장을 찍었고 제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내주었습니다. 변호사도 의아해할 만큼 그이는 아무것도 다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두고도 끝까지 무책임한 사람이라 여겼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제 몫을 챙길 줄 모르는 못난 사내라고요. 그이가 왜 그렇게 모든 걸 순순히 내주었는지 저는 한참 뒤에야 알게 됩니다. 그 무렵 그이는 자신의 몸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투지 않았던 겁니다. 남은 시간 동안 제 마음을 무겁게 하느니 차라리 모든 걸 내주고 조용히 물러나는 쪽을 택한 것이지요. 자신이 떠난 뒤에 제가 홀로 남을 것을 알고 그 작은 집과 통장만이라도 제게 남겨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 깊은 속을 저는 그저 무책임이라 불렀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이토록 거꾸로 읽고 산 세월이 어디 또 있을까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그이의 손이 가늘게 떨리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애써 못 본 척 했습니다. 그 떨림의 의미를 헤아리면 제가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저는 그저 빨리 이 일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평생 짊어진 짐을 한시라도 빨리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제가 내려놓은 것은 짐이 아니라 저를 평생 짊어져 준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난 뒤였습니다. 이혼하던 날, 법원 앞에서 그이는 저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듯 입술을 달싹였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손에 작은 봉투 하나를 쥐어주려 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또 뿌리쳤습니다. 이제 와서 뭘? 그 한마디를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그것이 제가 그이에게 한 마지막 말이 될 줄은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돌아서는 제 등 뒤로 그이의 나직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몸 건강히 지내시오.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마음이 약해질까봐 일부러 더 빠르게 걸었습니다. 그 길의 끝에서 저는 비로소 자유로워졌다고 믿었습니다. 평생 짊어진 짐을 마침내 내려놓았다고요. 그러나 제가 정말로 내려놓은 것이 무엇이었는지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이혼 후 저는 작은 딸 근처에 방을 얻어 나왔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홀가분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차려줄 밥상이 없고 미워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식들은 자주 찾아왔고 동네 사람들은 저를 부러워했습니다. 늙음하게 용기를 냈다고요. 저는 비로소 제 인생을 찾은 줄 알았습니다. 새로 얻은 방은 작았지만 볕이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 방에서 처음으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늦잠을 자보았습니다. 보고 싶던 연속극을 마음껏 보았고 먹고 싶은 것을 사 먹었습니다. 평생 처음 누려보는 자유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가 어쩐지 자꾸만 헐거웠습니다. 손에 쥔 모래처럼 좋다고 느끼는 순간 어딘가로 빠져나가 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홀가분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으면 자꾸만 그 마루 끝에 뒷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먼 산을 바라보던 그이의 구분 등이요. 저는 그것이 그저 오래 산 정 때문이라 여겼습니다. 미운 정도 정이라고들 하니까요. 밥상을 차릴 때면 저도 모르게 두 사람분을 차리다 멈칫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다 웃긴 장면이 나오면 옆자리를 돌아보다 그제야 혼자임을 깨달았습니다. 평생을 미워한 사람인데 그 빈자리가 이토록 패랄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그 허전함을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더 바쁘게, 더 시끄럽게 하루를 채우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밤은 어김없이 찾아왔고 그때마다 그 뒷모습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계절이 한번 바뀌는 동안 그 허전함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처음엔 자유라 믿었던 그 고요가 어느새 견디기 힘든 정막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고 잠을 청했습니다. 그래도 새벽이면 어김없이 눈이 떠졌고 빈 옆자리가 그렇게 넓어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을 그 사람과 등을 맞대고 잤으면서 정작 그 등에 온기가 있었다는 것조차 그제야 떠올랐습니다. 사람은 가진 것의 소중함을 잃고 나서야 헤아립니다. 어느 날은 시장에 갔다가 그이가 즐겨 먹던 찐 옥수수를 보고 발걸음이 덧섰습니다. 평생 변변한 것 한 번 사달라 조르지 않던 사람이 유독 그 옥수수만은 좋아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한 번도 사다 준 적이 없었습니다. 돈이 아까워서 또 그이가 좋아하는 것을 챙겨주기가 싫어서요.
그 옥수수 앞에서 저는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사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이제 사다 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그날따라 사무치게 아팠습니다. 동네에서 늙은 부부가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 저는 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평생 그 사람과 나란히 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늘 제가 앞서 걷고 그이는 몇 걸음 뒤에서 따라왔습니다. 그 뒷모습을 저는 단 한 번도 돌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와 돌아보려 해도 거기엔 아무도 없습니다. 평생 제 뒤를 묵묵히 따라오던 그 그림자가 사라지고 나서야 그 자리가 보였습니다. 잠시 후 제가 그 봉투를 끝내 열어본 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혼하고 석 달쯤 지났을 무렵 작은 딸이 어두운 얼굴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가 편찮으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애써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남남이 된 사람인데 내가 무얼 어쩌겠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딸의 말이 이상했습니다. 엄마, 아버지 많이 편찮으신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래요. 저는 그 말뜻을 그때는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니 그게 무슨 말인가 싶었습니다. 딸은 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떨구었습니다. 저는 그저 늙어서 어디 한 군데 아픈 거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사람이 참 무섭습니다. 평생 미워한 사람의 아픔은 그렇게 쉽게 외면이 되더군요. 딸은 한참을 망설이다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오래전부터 몸이 안 좋으셨대요. 그런데 엄마 걱정할까봐 한 번도 내색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선뜻 믿기지 않았습니다. 평생 마루에만 앉아 있던 사람이 무슨 병이 있었단 말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딸의 다음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엄마, 아버지 그 마루에 앉아 계셨던 거 사실은 멀리 일 나갔다 와서 몸이 못 견뎌서 그러셨던 거래요. 저는 그 말을 애써 밀어냈습니다. 그럴 리 없다고. 그 사람은 그냥 게으른 사람이었다고. 평생 내 등골을 빼먹은 사람이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그렇게라도 믿어야 제가 그 일을 떠난 일이 부끄럽지 않을 테니까요. 사람은 진실보다 자기 변명을 먼저 붙듭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딸이 건넨 그 한마디를 저는 며칠 동안 모른 척 덮어두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위독하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그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가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은 마음, 그러면서도 이제 와서 무슨 낯으로 가나 하는 마음이 뒤엉켰습니다. 병실 문 앞에서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문고리를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들어가야 하나, 돌아서야 하나, 평생을 미워했으면서 막상 그 문 앞에 서니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안에서는 인기척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고요가 무서워 저는 더 오래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혼하던 날 그이가 건네려던 그 봉투가 떠올랐습니다. 끝내 받지 않은 그 봉투가요. 저는 마른 침을 삼키고 천천히 문을 밀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저는 숨이 돋는 줄 알았습니다. 마루 끝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던 그 듬직하던 사람이 마른 나뭇가지처럼 야위어 누워 있었습니다. 그이는 저를 보고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왔구나. 그 한마디에 제 평생의 원망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그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평생 뿌리치기만 했던 그 손을요. 그 손은 거칠고 굳은 살이 박이고 흉터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손은 평생 놀고 먹은 사람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제가 모르는 곳에서 무언가를 끊임없이 해온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그이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임자, 미안하오. 끝까지 짐만 지웠구려.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고개만 저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들어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닌데 그이가 먼저 미안하다 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무슨 말이든 해야 했는데 평생 모진 말만 하던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한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는 그이의 곁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평생 곁을 주지 않던 제가 그 마지막 며칠만큼은
그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그이는 자주 잠에 빠졌고 깨어있는 시간은 점점 짧아졌습니다. 정신이 들 때면 그이는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임자, 밥은 챙겨 먹었소. 죽어가는 사람이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제 끼니를 걱정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나올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 번은 그이가 흐릿한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당신이 옆에 있으니 마음이 놓이는구려. 평생 떠나겠다고 모질게 굴던 사람을 두고 그이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무슨 자격으로 그 곁에 있나 싶어 저는 차마 그 눈을 마주보지 못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가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평생 굳어버린 제 입은 끝내 그 말을 내어놓지 못했습니다. 그 한마디를 못한 것이 두고두고 제 가슴에 못으로 박혔습니다. 그이가 마지막으로 눈을 감기 전 저는 그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평생 뿌리치기만 하던 손을 처음으로 제 발로 잡았습니다. 그이는 아주 희미하게 제 손을 마주 쥐어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편안한 얼굴로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오래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마침내 내려놓은 사람처럼요. 저는 그 평온한 얼굴 앞에서 비로소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 단 한순간도 저를 원망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요. 가슴이 텅 비어서 슬픔이 들어설 자리조차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장례가 끝나고 그이의 짐을 정리하던 날, 저는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이의 짐이라곤 단출했습니다. 평생 좋은 옷 한 벌 사입지 않은 사람이라 남긴 물건도 몇 가지뿐이었습니다. 닳고 다른 작업복 몇 벌, 코가 다해진 신발 한 켤레, 그리고 그 낡은 상자 하나. 저는 별 생각 없이 그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저 버릴 것과 남길 것을 가리려던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자가 제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이의 장례식은 쓸쓸했습니다. 평생 남에게 패기치지 않으려 조용히 살아온 사람이라 찾아오는 이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낯선 이들이 몇 사람 다녀갔습니다. 함께 마기를 했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대개 양반처럼 성실하고 말없는 일꾼은 평생 본 적이 없다고요. 묵묵히 제일 힘든 일을 도맡고도 늘 뒤로 물러서던 사람이었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또 한 번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평생 무능하다 손가락질한 그 사람을 정작 세상은 가장 성실한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들 중 하나가 떠나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 양반이 늘 그랬어요. 집사람한테 미안하다고 좋은 거 한번 못 해줘서 평생 마음에 걸린다고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제게는 평생 그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한 사람이 남들 앞에서는 늘 저를 그리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이의 사랑은 그렇게 늘 제가 없는 자리에서만 소리를 냈습니다. 정작 제 앞에서는 그 깊은 마음을 다 삼키고 침묵으로만 남았습니다. 그 상자 안에는 제가 평생 알지 못했던 그이의 삶이 들어 있었습니다. 빛바랜 편지들과 누렇게 변한 영수증들과 작은 수첩 하나가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적힌 글씨를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가며 무릎이 꺾이고 말았습니다. 수첩에는 날짜와 함께 그이가 한 일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부둣가에서 짐을 날랐고, 어느 날은 공사장에서 벽돌을 졌고, 어느 날은 남의 논에서 모를 심었습니다. 모두 제가 모르는 곳에서 이름도 밝히지 않고 한 일들이었습니다. 그이는 한 곳에 오래 머물 수 없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한 곳에 머물면 제가 알게 될까봐, 자존심 상할까봐 일부러 멀리 떠돌며 일을 한 것이었습니다. 수첩의 글씨는 갈수록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처음 몇 해의 글씨는 그래도 또박또박했는데 뒤로 갈수록 손이 떨린 듯 삐뚤어져 있었습니다. 그 흐트러진 글씨가 그이의 몸이 무너져 가던 세월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수첩에는 단 한 줄의 원망도 없었습니다. 제 흉을 적은 글도 신세를 한탄한 글도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그날 한 일과 번 돈만이 적혀 있을 뿐이었습니다. 영수증들은 더 기가 막혔습니다.
시아버지가 남긴 빚. 제가 신혼 첫 해부터 무서워하던 그 빚을 그이는 평생에 걸쳐 갚아온 것이었습니다. 한 푼 두 푼 남몰래 마기를 해서 번 돈으로요. 빚쟁이들이 살인문을 두드리던 그 모든 날 그이가 저를 방으로 들여보낸 건 그 치욕을 저 혼자 짊어지기 위해서였습니다. 영수증 사이에는 작은 종이 쪽지들도 끼어 있었습니다. 어느 해 겨울 제 폐물을 되찾아오려고 전당포를 드나든 기록이었습니다. 제가 끼니를 잊느라 팔아치운 그 폐물들을 그이는 몰래 하나씩 되사 모으고 있었던 겁니다. 다 되찾지는 못했지만 그 쪽지마다 적힌 날짜와 액수가 그이의 마음을 고스란히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 쪽지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상자 속에는 빛바랜 사진 한 장도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 둘이 혼례를 올리던 날 찍은 단 한 장뿐인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이 오래전에 없어진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이가 그것을 평생 그 상자 속에 고이 간직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진 뒤에는 작은 글씨로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 평생에 단 한 사람. 저는 그 글씨를 손끝으로 더듬으며 소리 없이 무너졌습니다. 상자 한쪽에는 제 이름이 적힌 작은 통장도 하나 있었습니다. 그이가 막일로 번 돈을 한 푼 두 푼 모아 제 앞으로 들어둔 것이었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그 통장에 찍힌 날짜들을 보니 마음이 미어졌습니다. 명절 무렵이면 어김없이 몇 푼씩 들어와 있었습니다. 제게 새 옷 한 벌 못 사 입히는 것이 평생 마음에 걸렸던 모양입니다. 떠난 뒤에라도 제 손에 무언가 쥐어주고 싶어서 그렇게 몰래 모아둔 것이었습니다. 가장 아래에는 작은 수첩이 한 권 더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무심코 흘린 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임자는 단 것을 좋아한다. 임자는 찬 데서 자면 허리가 아프다고 한다. 임자는 빨간 꽃을 좋아한다. 평생 제게 무심한 줄로만 알았던 사람이 사실은 제 말 한마디 한마디를 그렇게 마음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수첩을 끌어안고 밤이 새도록 울었습니다. 그이는 그 돈을 마련하려고 며칠 밤을 꼬박 세워 마기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손등이 까지고 흙투성이가 되어 돌아오던 그 새벽이 술에 취한 게 아니라 자식을 위해 제 몸을 갈아 넣은 흔적이었다는 걸 저는 43 해가 지나서야 알았습니다. 읍내 상회를 그만둔 그 해의 기록도 있었습니다. 좋은 자리를 버린 게 아니라 시어머니 약값과 빚 이자를 함께 감당하려면 떠돌이 마길이 더 나았던 것이었습니다. 한 곳에 매여 정해진 품삯만 받느니 몸이 부서지더라도 여러 일을 하는 쪽을 택한 것이지요. 사람들이 못났다 하던 그 잦은 직장 옮김이 사실은 식구를 살리려는 가장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저는 그 진실 앞에서 평생을 헛산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통장과 수첩을 정리하다 저는 오래된 손수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시집 올 때 가져온 친정 어머니가 손수 수놓아 주신 손수건이었습니다. 언젠가 잃어버린 줄로만 알았던 그것을 그이가 곱게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 빛바랜 손수건을 가슴에 품으니 그이가 평생 무엇을 지키며 살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돈도 집도 아닌 저와 함께한 세월 그 자체였습니다. 한 장 한 장이 제가 평생 외면한 그 사람의 하루하루였습니다. 어떤 날의 글씨는 비에 젖어 번져 있었고 어떤 날의 글씨는 추위에 떨린 듯 흔들려 있었습니다. 그 모든 흔적이 말 한마디 없이 제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나는 평생 당신과 아이들을 위해 살았다고요. 저는 그 외침을 43년이 지나서야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그 상자를 끌어안고 저는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장례식에서도 나오지 않던 눈물이 그제야 둑이 터진 듯 쏟아졌습니다.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했다고 빈방에 대고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과를 들어줄 사람은 이제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늦은 사과만큼 부질없는 것이 또 있을까요? 저는 그 부질없는 사과를 지금도 매일 밤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이는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간직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한참을 그 봉투를 바라보다
떨리는 손으로 열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숨을 고르겠습니다. 그 봉투 안에 무엇이 들어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읽고 제 인생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바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봉투 안에는 그이가 삐뚤빼뚤한 글씨로 쓴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학교 문턱도 제대로 밟지 못한 사람이라 글씨가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임자, 내가 평생 당신 고생시킨 거 다 알고 있소. 미안하오. 나는 배운 게 없어서 좋은 옷 입고 좋은 자리에 앉는 일은 할 수가 없었소. 그래서 남들이 부끄러워할 일이라도 당신과 아이들 굶기지 않으려고 했소. 당신이 나를 미워하는 거 다 알았지만 그 미움 덕분에 당신이 강해졌으니 나는 그걸로 됐소. 이제 당신 자유롭게 살게 해주고 싶소. 그동안 정말 고맙고 미안했소. 편지의 끝에는 작은 글씨로 한 줄이 더 적혀 있었습니다. 혹시 내가 먼저 가거든 이 상자를 꼭 열어보시오. 거기에 당신한테 못다 한 말이 다 들어있소. 그이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요. 그러면서도 제게는 끝내 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 자유를 무겁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자신의 병조차 짐이 될까봐 숨긴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손에 쥔 채 그 자리에서 한참을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미워한 사람이 평생을 저를 위해 살았다는 걸 그 사람이 떠나고 나서야 알았으니까요. 제가 그토록 경멸했던 그 무능함은 사실은 가장 깊은 사랑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이 무너진 건 그 편지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또 다른 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저에게 이혼을 권하던 그 자식들, 어머니 인생을 살라며 제 손을 잡아주던 그 아들 내외 말입니다. 이혼 후 나뉜 재산은 적지 않았습니다. 그이가 평생 막일로 모으고 빚을 다 갚고도 남긴 작은 집과 통장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것이 제 노후를 지켜줄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들 내외의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그 다정하던 며느리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처음엔 바빠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는 날이 늘었고 어쩌다 받아도 용건만 짧게 말하고 끊었습니다. 그 살가웠던 손길도 어머님 어머님 하던 다정한 목소리도 어느새 거짓말처럼 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그 다정함에는 처음부터 다른 셈이 깔려 있었다는 것을요. 알고 보니 그들이 그토록 이혼을 권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부모가 갈라서야 재산이 나뉘고 그래야 제 몫을 더 일찍 받을 수 있다는 셈속이었습니다. 제 손에 들어온 재산은 이런저런 명목으로 야금야금 자식들에게로 흘러갔습니다. 노후를 위한 거라며 투자라며 빌려달라며요. 처음 얼마간은 저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손을 벌리는데 어느 어미가 그것을 마다하겠습니까? 좋은데 굴려서 갑절로 돌려드리겠다는 말에 저는 통장을 통째로 내주기도 했습니다. 평생 남편은 의심하면서 정작 의심해야 할 자식 앞에서는 한없이 무르기만 했습니다. 사람을 보는 제 눈이 그렇게 끝까지 어두웠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제 통장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그토록 위하던 자식들은 더 이상 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평생 미워한 사람은 저를 위해 모든 걸 바쳤고 평생 믿은 자식들은 저를 위하는 척 모든 걸 가져갔습니다. 처음 얼마간은 저는 그것이 다 제 잘못이라 여겼습니다. 어미가 되어 자식들 형편을 헤아리지 못했나, 내가 너무 모질게 굴어 마음이 돌아섰나 하고요. 그래서 더 매달렸습니다. 전화를 걸고 찾아가고 미안하다 사과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건 차가운 침묵뿐이었습니다. 받을 것을 다 받아낸 뒤로 그들에게 저는 더 이상 쓸모가 없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평생 자식만 바라보고 산 어미에게 그것은 견디기 힘든 진실이었습니다. 명절이 되어도 아들 내외는 오지 않았습니다. 손주들 얼굴조차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차려놓은 음식 앞에 혼자 앉아 식어가는 국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가난해도 명절이면 식구가 한자리에 모였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없었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 가난한 명절날 마당에서 묵묵히 장작을 패던 그 사람이 있던 자리가 얼마나 큰 자리였는지를요. 살림이 점점 쪼들리자 저는 다시 일거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러나 여든이 넘은 늙은 몸을 받아주는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젊어서는 그토록 억척스레 일하던 손이 이제는 일을 하고 싶어도 받아주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 막막함 속에서 저는 비로소 그이의 평생을 어렴풋이 헤아렸습니다. 일하고 싶어도 받아주는 데 없는 서름, 그것을 그이는 평생 혼자 삼키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웃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늙음하게 멀쩡한 남편을 버리더니 자식들한테까지 버림받았다고요. 한때는 저를 부러워하던 그 입들이 이제는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저는 그 말들을 고스란히 들으면서도 한마디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손가락질이 아프지 않았다면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아픈 건 그 모든 일이 제 손으로 자초한 일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다만 그 아이는 아버지의 그 수첩과 상자를 함께 들여다보며 저와 같이 울어주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사신 줄 우리도 몰랐어요. 딸의 그 말에 저는 더 무너졌습니다. 자식들조차 그 진심을 몰랐으니 그이는 정말 철저히 혼자였던 겁니다. 이제 제 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평생 미워한 사람은 떠났고 평생 믿은 자식들은 등을 돌렸습니다. 그 작은 방에 홀로 앉아 있으면 가끔 제가 무엇을 위해 평생을 그토록 모질게 살았나 싶습니다. 더 가지려, 더 나은 삶을 살려 발버둥친 그 세월의 끝에 남은 것은 텅 빈 방과 끝나지 않는 후회뿐이었습니다. 사람이 정말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저는 모든 것을 잃고서야 어렴풋이 알 것 같습니다. 가끔 작은 딸이 가져다 주는 빨간 꽃 한 송이가 이제는 제게 가장 큰 위로입니다. 그 꽃을 볼 때마다 빈병에 들꽃을 꽂아 마루에 두던 그 사람의 거친 손이 떠오릅니다. 그때 그 꽃을 곱게 받았더라면, 단 한 번이라도 고맙다고 말했더라면 어땠을까요? 그 작은 다정함 하나를 받아주지 못한 것이 이제는 평생의 한으로 남았습니다. 후회는 늘 돌이킬 수 없게 된 다음에야 이렇게 사무치게 찾아옵니다. 이제야 압니다. 먼 산을 바라보던 그이의 뒷모습이 왜 그리 고요했는지를요. 그이는 모든 걸 알고도 모든 걸 견디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고요함을 게으름이라 불렀고 그 희생을 무능이라 불렀습니다. 밤이 깊으면 저는 가끔 그 마루 끝에 그이가 앉아 있는 듯한 착각에 빠집니다. 굽은 등으로 먼 산을 바라보던 그 모습이요. 이제는 그 옆에 앉아보고 싶어도 그 사람은 없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면서 한 번도 앉아보지 못한 그 자리는 이제 영영 빈자리로 남았습니다. 저는 그 빈자리를 바라보며 붙이지 못할 편지를 마음속으로 씁니다.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했다고요. 사람은 참 어리석습니다. 곁에 있을 때는 그 사람의 진심을 보지 못하고 떠나고 나서야 그 빈자리의 크기를 깨닫습니다. 저는 43해를 가장 저를 사랑한 사람을 미워하는데 다 써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다시는 사과할 수 없게 된 뒤에야 알았습니다. 사랑은 큰 소리로 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말없는 침묵으로, 굽은 등으로, 거친 손으로 옵니다. 우리는 그 조용한 사랑을 너무 자주 놓치고 삽니다. 시끄럽게 제 마음을 보채는 것만 사랑인 줄 알고 묵묵히 곁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줄로 여깁니다. 저는 그 당연함이 사실은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를 모든 것을 잃고서야 배웠습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 곁에는 지금 말없이 모든 걸 견디고 있는 사람이 없으신가요? 그 사람의 침묵을 혹시 무관심이나 무능으로 오해하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부디 이 늙은 할미처럼 모든 걸 잃고 나서야 깨닫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 집에 돌아가시거든 곁에 있는 그 사람의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거칠어진 그 손이 어쩌면 평생 당신을 위해 무언가를 짊어져 온 손일지도 모릅니다.
미움은 언제든 풀 수 있다고 믿지 마세요.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짧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지셨다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영상을 꼭 눌러서 봐주세요. 그 이야기는 오늘보다 더 깊고 더 가슴을 울리는 사연이라 끝까지 보시고 나면 분명 오랫동안 마음에 남을 겁니다.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